첫 번째 이슈는요. 어젯밤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 그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북대화궤도 이탈 안 된다. 협상 조기 재개에 공감대를 가졌다. 여기서 말하는 협상은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말합니다. 한미 정상 35분 전화통화를 했고요.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트윗이 북한 긍정적으로 견인했다. 북한이 뭔가를 동해상에 쏘아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전술유도복이냐 여러 가지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러나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신중한 반응을 보였죠. 그거에 대한 평가 같습니다. 트럼프 인도적 대분 지원 첫 지지 눈길을 끌고요. 교착 국면의 남북미 대화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뭔가 진척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트럼프, 한국의 북한 식량 지원 시적절하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역시 35분간 통화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고요. 북미 대화궤도 유지 의견 교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이번 통화는 지난 4.11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한반도 관련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의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보신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은요. 전화통화가 있기 전에 예고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통화 내용은 별도로 따로 정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자, 정우가 위원님. 일단 식량 지원 부분, 우리와 미국 간에 이제 공감대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전화 통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단결이 발사체 이후에 예. 국내도 그렇고 미국 내에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대화를 통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예. 또 증폭되는 와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대화를 통해서 재개를 통해서 예. 비핵화를 실현하겠다 의지를 다시 한번 거듭 천명을 했거든요. 예.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신뢰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예. 특히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이번 통화에서 방금 전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인도적 지원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저는 어쨌든 단계적 동시적 해결 요구인데 여러 가지 북한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어떤 폐기라든가 예. 또 ICBM 발사장에 대한 거라든가 또 어떤 송환 미국인 송환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뭔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상당히 고민하던 끝에 예. 어쨌든 식량 문제가 세계 기구에서 나왔고 북한의 식량 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화답한 대목이 상당히 좀 눈길을 끕니다. 때마침 비건 대북 협상 대표가 예. 내일 한국에 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대북 관련 어떤 지원 문제에 대해서 예. 의논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에도 뭔가 새로운 레일을 까는 예.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수희 변호사께 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그러니까 기존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인도적 목적에서는 예외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북미 대화 재개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요? 이제 어제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경로했다가 심한 말로 엿먹였다. 예, 김정일이 엿먹였다라고 심하게 영어 표현으로도 굉장히 거친 표현이에요. 예, 뭐라고 표현했을지는 이제 짐작은 예, 가는데 그걸 다 완화한 상태에서의 예. 트윗을 올렸었죠. 예. 대화는 계속된다는 취지로. 예. 그거와 개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 보도되는 거에 의하면 그 다음에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아니면 북한 예. 내에 있는 소식통들에 의하면은 작년 무더위하고 가뭄 이런 걸로 지금 이제 고난의 행군 때 같은 거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식량난이 심하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저는 아이들, 예. 아이들, 부녀자들, 뭐 노약자들이 예. 그런 식량난에 지금 2019년에 예. 허덕인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제 4일 날 제 한국당에서는 미사일을 하고 예. 또 다른 언론들에서도 분석 기사에서 예. 이거는 이스칸데르 러시아 예. 미사일을 변형한 걸로 보이는 미사일이 예. 발사됐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데도 예.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부조차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거는 또 경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혼재가 돼 있으니까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못하면서 또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 남한 내에서의 남남 갈등이 또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 말은 하고 예.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생생좀 내가면서 지원하고 그런 대북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좀 의의 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줄 때는 좀 왜 주는 거니 분명히 얘기하면서 좀 주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미사일 얘기. 뭐 발사체인가 미사일인가. 뭐 그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 관련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 공방은요.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국회에서 이어졌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같은 군 보고에 여당은 미사일 아닌 듯 야당은 무슨 소리? 미사일 맞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국방부가 와서 같은 보고를 한 거죠. 근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규백 국방위원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단거리 전술무기 시험 국방부서 도발 아니라고는 안 해. 어렵습니다, 말이. 도발이 아니라고는 안 해. 그렇다고 분명한 도발은 또 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나경원, 국방부 군사적 행동 표현, 명백한 도발에 너무 정무적으로 대응하는 거다라고 또 이렇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아무튼 참,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지금 북한이 지난 4일 쏘아 올린 그 존재를 가지고 참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 그리고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도발의 개념이었다면은 예전과 같이 새벽에 미상의 장소에서 혹은 도로에서 아마 그 발사를 했을 것인데 이렇게 아침에 대명천지 아침에 한 것은 도발의 의도보다는 타격 훈련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이.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립니다. 네, 뭐 저렇게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제목을 적반하장 북한이라고 달았습니다. 한미 군사적 도발이 불신을 초래했다. 축소 진행한 연합편대 훈련을 겨냥한 것 같아요. 불장난 소동이 무슨 이익이 되는가? 대남 선전 매체 메아리를 통해서 북한이 이렇게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한미가 도발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자, 기사를 연속해서 2개 봤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아니면 뭐 일단 우리 군 당국에서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 그 말 자체도 참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어제 국방부가 여야를 모두 찾아서 지금 사항을 설명을 했는데 해석은 또 제각각입니다. 저는요, 예. 이 국가 전체의 미래와 예. 이익이 달린 문제는 예. 여야가 좀 조율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이나 하나의 조직의 이익을 예. 관계하는 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1차적으로 놔주고 그거에 대해서 봐가면서 책임을 묻는 게 맞죠. 예. 아니 지금 국가 전체에 대한 이익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집단에서 예. 즉각적으로 의견을 내가지고 이 자체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막는 효과를 내버리면 그게 국가의 미래나 이익에 결과적으로는 큰 어떤
불이익을 준다면 그럼 지금 그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집단이라는 거는 한국당을 말씀하시는 아니, 건가요? 뭐 어디를 한국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롯해서 뭐 예. 이렇게 뭐 그 보수 단체나 이런 아. 분들도 있겠지만 예, 예. 조금 저는 참아주시는 게 맞다. 왜? 아. 이거는 국가의 미래와 이익이 달린 거기 때문에 예. 국가가 볼 때도 좀 곤혹스럽더라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뭐 전략적 침묵이다. 예, 예. 뭐 전략적 모호성이다. 뭐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꽤 애매하긴 하지만 예. 국가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화입니다. 평화 1번은. 아. 근데 이제 요번에 좀 드러난 것 중에 좀 문제는 있어요. 두 예. 번째가 이제 사실은 억지력인데요. 국방력. 근데 요번에 신형 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답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도가 50km고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대응을 못 한다. 그래서 이 억지력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평화의 관리라든가 비핵화라든가 아니면 북한을 예. 정상국가로 끌어내는 거라든가 예. 이런 거에 대한 전략과 관련해서는 여야 없이 좀 예. 물밑에서 조율을 하면서 예. 일단은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성숙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목소리가 좀 일치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배정호 교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예. 입장차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특히 이제 북한 문제 그리고 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입장차가 다르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분명하게 군사적인 행동은 맞는데 예. 이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이 예. 도발용이냐 아니면 시위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게 이게 도발이냐 아니면 그냥 훈련 정도로 볼 것이냐. 뭐 그 경계 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은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시험용이라 실험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시위용, 압박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시위고 무슨 압박이냐면 결국은 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대화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시한을 이미 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예. 특별히 대화에 나서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저는 이제 무력 시위에 나섰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미사일인지 아니면 단순 발사체인지 예. 신형 전략 무기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도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 한국도 지금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모호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예. 삼자가 다 각자 판을 깨지는 않겠다. 그리고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정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그럼 돌파구가 뭐냐? 예.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강원 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중 이제 강원 양동 작전을 해야 되니까 예.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또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문제로 예. 협상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김현재 통일부 장관도 오늘 예. 북한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도 예. 또 내일 우리 한국을 방한하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저는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 중심으로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마 일과가 9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가 국회에서 열릴 겁니다. 많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백팩 메고 밖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어제 사진이 꽤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언론에 포착이 됐죠. 자, 기사 두 가지 일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황교안 민생투쟁 대장정 첫날 어제 부산입니다. 부산 방문 규탄, 방해 말라, 이런 또 마찰도 벌어졌다. 한겨레는 요 점에 대해서 제목으로 달고 있군요. 자갈치 시장에서 전국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요, 대선 주자 행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 황교안 대표의 큰 사진과 함께 어떤 시민들과 마주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표정이 담겨 있네요. 민생투쟁 대장정 나선 황교안,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좌파, 돈 벌어봤냐? 돈, 좌파.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의도가 섞인 발언이겠죠, 분명히요. 여기 보시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장이 또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파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지지자들이 응원을 했는데 그 응원 소리에 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현장 목격담도 좀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곳이 어디든 주민과 함께 지내겠다. 그래서 뭐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배낭 메고 택시, 지하철로 이동하고 있고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집회 등 진행, 뭐 이렇게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황교안 대표의 모습,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당 쪽의 반응,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가는 곳이 어디든 끼 때가 되면 지역 주민과 함께 한 끼 밥상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재워주시는 곳에서 잠을 잘 생각입니다. 오늘 출발하는 저의 민생 대장정, 위대한 국민 승리의 대장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술을 먹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국회를 비워둔 채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길은 아닙니다. 민생이 어떻게 되든 계산만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그만 되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추경과 민생입법, 경제활성화 입법, 그리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주기 바랍니다. 네, 앞서 북한 관련 이슈를 다룰 때요, 비건 특별대표가 어제 온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중간에요. 정확하게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 예정입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오늘 예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사와 함께 그다음에 뭐 영상까지 봤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죠. 지금 뭐 대권 뭐 행보하는 거냐, 뭐 이런 비판입니다. 자, 정우가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외이고 당내 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뭐 소위 말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측면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1년에 지금 한 20여일간, 19일간 전국을 도는 것은 그 당대표라기보다는 그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전체적으로 내년 총선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면 대권을 위해서도 황교안 대표의 사실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은 좀 비정치인, 좀 뭔가 합리적인,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회에 들어온 이상은 이제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화 타입을 통해서 어떤 국회 안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장외로 지금 나갔단 말이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전국의 광역을 다 돌겠다는 거 아닙니까? 19일 동안. 과연 그것이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또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나눠지는 것으로 좀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는 지금 굉장히 뭐 당으로서 시급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어떤
예. 국회에서의 서로 갈등 구도가 예. 물론 여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 당연히 이제 상대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또 민생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흔적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표현 자체도 굉장히 거칠게 나옵니다. 뭐 대중 앞에 서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이 내년 총선이라든가 향후 대권 구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과연 어떤 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건 의문이다라는 말씀이죠. 특히나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그 지대한 과제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의 피원이라든가 대중 앞에서의 좀 극단적인 언급을 보면은 애국당이라든가 또 다른 한편에서 그 얘기들은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굳이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황교안 대표께서 본인의 그 원외로서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하는 행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외,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시스템이 이른바 투톱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의 모든 거를 원내대표가 권한을 갖고요. 민주당은 반대로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정책에 대한 권한도 가질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정책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총선 행보와 본인의 대선 행보를 하는 게 본인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총선과 대선을 위한 행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름을 민생 투어라고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의 현장에 가서 민생의 현장을 그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대통령이나 여당에다가 전달하는 고언을 하거나 축원을 하는 아니면 그 조언을 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된다면 당대표니까 언론은 다 따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저게 정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름에 걸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황교안 대표가 아까 설명 중에 그러니까 정책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권한이 없다. 근데 이름이 민생이에요. 근데 민생은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민생의 현장을 파악하고 그거의 실체를 좀 그 여당이 좀 모르는 부분을 깨우쳐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그 민생 투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뭐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뭐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는 민생 투어가 아니라 정쟁 투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민생 투어가 자칫 그냥 민심을 들여다보는 투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민생 투쟁이에요. 저도 처음에 민생 투어 이렇게 봤다가 보니까 민생 투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쟁이라는 거는 황교안 대표가 그 한 19일 정도 전국을 다니면서 거점을 다니면서 이 집권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본인은 잘 알고 있다. 그런 실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이제 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올 거고, 그럴 때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해서 같이 비판만 하고 욕만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복덕방에서 어르신들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면, 그것도 제일 야당의 대표라면, 대안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비판은 이미 곳곳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뭐 모이기만 하면 하시는 얘기라서, 그래서 저는 대안을 얻는 이 행보라면, 장정이라면 참 뜻이 있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대안이 없이라고 하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박한 표현이지만, 본인의 그냥 뭐 이미 얼굴 알리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을 위하고 본인을 위한다면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 장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거의 20일 가까이 전국을 다 다니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끝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 택시 기사분들이나 대리 기사분들 이제 제 얼굴 알아보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면은 그게 중요한 나름의 건데요. 다 방안들이 있으세요. 그게 어떤 데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떤 데 들으면 놀랍기도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학자 그룹들을 하고 여의도 연구원도 있고 또
그 한국당의 의원들 중에 전문가 그룹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다 해서 예. 대안을 만들어내야 내년 총선까지 이 분위기를 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공감 투어는 이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뭐 안철수 대표도 예. 했었고, 뭐 이미 뭐 무슨 공감 콘서트니 이런 거는 예. 뭐 민주당에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그걸로는 안 된다. 한국당의 특색은 대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과 공감 이제 이거 충분하다. 대안을 갖고 오지 못하면 그거는 별다른 소용이 없는 거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이 깔려 있는지 어떤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배종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국당 그리고 예. 황교안 대표의 기본 전략이 좌파 독재 프레임을 가지고 대치 전선, 그렇습니다. 대결 전국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이 지금 돼요. 한국일보 제목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했어요. 좌파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예. 그런 전략들이 예. 실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지지율 예. 상승이 플러스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내부의 친박 비박 갈등도 없어졌고 예. 그리고 또 괴멸됐던 보수도 상당 부분 결집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친한 체제가 확실하게 구축이 된 것 같고 또 그리고 본인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문제는 본인이 이제 민생이라는 카드로 강력한 대여 투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예. 본인이 앞으로 이제 19일 동안 25일까지 하겠다면은 사실상 그때까지 민생은 오히려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1월 국회, 2월 국회, 예. 3월 국회, 4월 임시국회 또 다 빈손 국회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5월 임시국회도 예. 결국 이제 빈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당에서는 결국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공수처 문제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민생의 문제인지가 좀 와닿지가 않고요. 결국은 이제 본인이 예. 민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이 변호사님도 대안정당 얘기를 했는데 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할 경우에는 민생을 결국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계속해서 대치 정선, 대결 정국을 끌고 가면은 단기적으로는 약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 보수 또는 예. 개혁적 보수로서의 예. 이미지로 전환을 해서 중도 표심을 흡수를 해야만이 총선 그리고 길게는 대선에서도 예.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종원 교수께서 이제 중도 표심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아까 조은갑 위원께서 잠시 그런 류의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은갑 위원께서는. 저는 이제 우선 황 대표가 이 19일 일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지금 오늘 아침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회로 들어와서 여야 사당 대표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는 게 한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외연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합리적 대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떤 대안을 갖고 할 거냐. 지금 이제 법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야 갈등 구조만 표출되고 있지 지금 한 발짝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자,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서 소위 말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제를 발제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보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다른 걸 떠나서 이 남북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황 대표도 그 부탁드리고 있다 보는데 이걸 그럼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냐. 그러면 대안은 뭐냐. 그러면 과거 10년 동안 보수 정부에서 했던 고립작전으로 것이 과연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대안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화를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그 여당과 협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이랬을 때 국민들부터 한국당의 모습이 바뀌었구나. 대한정당으로서 또 나중에 수권정당으로서 모습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네 분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비판을 넘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로 맥이 통하는 내용을 정리한다면요. 알겠습니다. 대장정 끝에 대안. 과연 무엇일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이게 구설입니다, 또 구설. 당직자에게 여기 보시면 이게 욕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XX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꺼져. 그러니까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상황입니다. 회의 중에 욕설, 사무처 직원을 쫓아냈다. 그러자 한국당 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았다. 공개 사과하고 거치 표명을 해야 된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자 어제 오후에 한선교 사무총장, 기자들에게 이제 보도자료 형태로 이제 사과를 발표했는데요. 부적절한 언행 사과드린다. 일단 했는데, 요 정도로 이게 누그러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보죠. 여기 가운데 중간 부분 있습니다. 이 사진 옆에 기사 좀 잡아주시죠. 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총장은 이날 어제입니다. 당직자 67명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막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을 회의실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런 이유였다 그래요. 한 사무총장의 언행은 주요 당무 일부가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고 추진된 것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노조가 성명을 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당원의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모든 사무처 당직자들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이 시점에 사무총장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인격 말살적, 인격 파괴적 욕설과 비민주적 회의 진행을 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설을 들은 이 직원이 있겠죠?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그만두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이 문제로 어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러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한선교 사무총장께서 이제 본인의 그 욕설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잘하신 거고. 근데 내부를 좀 보면 한선교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도 좀 놀라웠죠. 황교안 대표하고 무슨 관계지?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던 황교안 총리하고 아주 오래된 절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라기보다 이제 후배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였는데 당 안에서는 소문이 안 나 있었어요. 후배면 무슨 후배를 말하는 겁니까? 대학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보다도 그 이후에도 쭉 이제 만남이 있었던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한선교 사무총장은 욕설하고 이런 거에는 100번 잘못했는데 나름 억울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기사 안에도 나오지만 주요 당무에서 좀 보고가 배제가 됐던 거죠. 본인을 거치지 않고 뭔가가 보고가 됐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좀 사무총장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상황은 참 당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이제 사무총장은 살림을 살죠. 그렇죠. 당 사무처 이제 그 사무처 직원들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사무총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좀 이런 일이 다시 반복이 안 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 한국당 노조는요.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치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얘기가 좀 진행이 될 텐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유는 있겠지만 이유가 있어도 우리가 이제 인간인 이유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인 이유는 본능적인 거를 이성으로 자제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렇게 남에게 보여지는 공인의 자리에서 그 이성을 잃고 그런 본능을 더 내세우는 행동을 하시는 거는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 약간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자기 권한 하에 있는 거인데도 자기가 일종의 딸을 당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 게 가장 화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본인이 그래도 지위가 있고 예. 모든 거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얼마든지 예. 그렇지 않게 해도 밑에 직원들은 무서워해요. 어떻게 무서워 안 하겠습니까?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은 당에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모든 걸 총괄하죠. 돈과 인사와 뭐 이런 거를 다 총괄해가지고 예, 예. 물론 마지막 재가를 그 당대표에게 얻겠지만 그래도 사실상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 아무튼 뭐 불미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잘 지내서 원만하게 가야 되는데 아마 다른 이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지금 전 당원이 뭐 투쟁을 하고 있고 사무처 당직자들이 연일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이게 사기 저하 요인 아니냐 이런 불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어제 발표가 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오늘 신문 대 신문,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도심서 30분 출퇴근 거리 신도시 만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일보는요. 공급 과잉 경기도에 또 신도시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신도시로 지정이 된 곳의 사진부터 나와 있고요. 이 두 곳입니다. 여기 보면 고양 창릉동 그리고 부천 대장동이 각각 사진으로 잡혀 있고요. 보면은 뭐 비닐하우스도 보이고요. 뭐 논밭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약간 시골 풍경입니다. 모습은요. 자, 제목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푼 땅, 서울 도심 30분 내 출퇴근, 직주 복합도시로 만든다. 직주 복합도시는요. 직장과 거주지가 함께 한 곳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직주 복합도시. 신도시를 만들 때 항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오죠. 직주가 같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선정 배경과 향후 계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지하철 신설을 하고요. 여의도까지 뭐 25분이다. 그리고 부천엔 슈퍼 BRT 설치에 기업 성장 지원센터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로 평가는 서울과 아주 가까워서 30분이면 도심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조선일보 기사는 좀 결이 다릅니다. 보시죠. 서울과 가까운 곳 지정에 검단 운정 타격. 검단 운정은 2기 신도시죠. 먼저 신도시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정책 뒤죽박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도를 좀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서울이 있죠. 여기 서울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심입니다. 그리고 어제 두 곳 신도시는 여기입니다. 바로 고양 창릉, 서울과 아주 가깝습니다. 대략 한 뭐 1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부천 대장은요. 사실상 서울과 붙어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2기 신도시들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파주 운정, 뭐 인천 검단, 김포 한강. 요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이 빨갛게 색깔된 것이 새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보시죠. 일단 어제 내용 보면요. 뭐 창릉, GTX-A, 서울 6호선 연결, 뭐 대장, 급행버스. 아무튼 교통망을 좀 강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2기 신도시는 이 교통망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주거 수요 분산 효과 볼 듯. 그러나 토지주 반발로 개발 일정 지연 가능성 등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선일보에서 요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지적이 있어요. 미분양 넘치고 집값 내리는데 바로 경기도 얘기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일산, 김포, 한강 등 주민 한숨이다. 창릉동, 대장동보다 거리 먼 2기 신도시들, 3기 신도시로 주민 이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개의 기사 연이어 봤고요. 자, 그럼 어제 발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보천 두 곳에 5만 8천 호이며 중소규모는 26곳에 5만 2천 호입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입니다.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 내용. 이 신도시가 계속 발표할 때 그 취지는요. 너도 나도 다 서울로만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서울이 아닌 곳에 도시를 잘 지어줄 테니 거기에 집을 마련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항상 신도시는요. 자,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제 발표 내용 그리고 두 가지 기사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양쪽 신문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당초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예.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3기 신도시 이 정책이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서울 집값 안정 차원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기의 신도시, 특히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또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까 뭐 일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절반 정도가 마무리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2기 신도시가 제대로 마무리도 안 됐는데 또 3기 신도시를 하면은 2기 신도시 건설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2기 신도시에 계신 분은 이건 뭡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이제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3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한 30분 거리라 되지 않습니까? 서울 도심에서. 그래서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중요한 주택 정책이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한 정권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정권을 넘어서도 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집값 안정 또 수도권 집값 안정도 좋지만은 수도권 비대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것은 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까 고민할 지점이 참 겹겹이 있네요. 겹겹이. 서울에 집을 마련하지 말고 수도권으로 좀 나가라는 취지로 신도시인데 그러면 수도권은 몰려도 되는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또 그러면은. 자, 정우가 위원께서는 지금 두 개의 신문기사 저희가 연이어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주거비가 너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집값이 최근에 좀 움직인다고 합니다만 일반 직장인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건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굉장히 좀 비싼 형태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아마 그 신문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조했던 게 규제가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라라는 게 항상 그 부동산 기사에서 주로 주장했던 바죠. 그러니까 공급 확대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 어쨌든 대상지에 있어서 공급을 해서 전체적인 주거 비용을 좀 안정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늘 얘기하는 게 이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느냐 이게 자주기능을 갖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조성되는 도시에서는 예를 들면 교통 인프라라든가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담보로 해서 자족이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앞서 이제 김영미 장관도 계속 염두에 두고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선 그냥 뭐 집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교통은 이제 후순위로 들어가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정부가 특정 지역의 어떤 집값이 떨어지니만 이기가 떨어지 이런 식의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가적인 붙는 가격을 어떻게 이게 조정하고 그다음에 주거비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특히 최근에 보면 어제 발표하면서도 기사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그 굉장히 획기적인 안을 지금 정책을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가 공개라든가 후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안정화 그동안에 어떤 소위 가격의 군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돼 있다면
이 점들을 좀 조정하면서 정말 실수요자들이 예.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좀 과감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사일 평론가. 네. 3기 신도시를 이렇게 뭐 곳곳에 만들 게 아니라 이미 있는 2기 신도시의 문제점, 그중에 교통 얘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진행 중인 2기 신도시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라. 이게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교통 예. 이야기를 하는 거에 핵심을 들여다보면 예. 서울로의 접근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향신문도 지금 굉장히 직주 복합도시, 자적형 도시라는 거를 이상적으로 내걸고 있지만 예.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서울까지 몇 분 걸리느냐 그렇습니다. 이거를 주요 내용으로 그래서 다루고 어제 있어요. 강조된 부분도 서울과 거의 붙어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된 그렇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 자족형 도시를 만들어야 예.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어야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고 서울로 안 와도 되게 만들어줘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 핵심이 뭐냐면 서울의 수요인 거예요. 서울의 수요는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예. 그래서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가까운 주변 도시에다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서울과 직접적인 그거를 수요 공급을 맞추는 정책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진짜 이 경향신문의 희망사항대로 예. 자족형 도시가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자족형 도시를 만든다는 목적이면 굳이 서울과 가까울 필요는 없잖아요. 가까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그것은 자족형 도시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서울의 팽창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직주 복합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도 있지만 서울과 가깝다 측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약간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1, 2기 신도시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예. 서울의 접근성이 3기가 훨씬 좋기 때문인 거거든요. 3기가 살기 더 좋을 것이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문화시설이니 아니면 산업시설이니 이런 게 얼마나 들어올지 예. 1, 2기 신도시에 그런 게 더 많이 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는 서울의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집값이 여기가 훨씬 뛸 것이고 내지는 수요가 여기가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전제는 서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다 이렇게 더 되는 좋다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안에서의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는 그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지방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자족형의 방점을 찍은 도시 개발이 어디에 서울 돼야 안에서의 주택을 늘리는 것도 나오긴 한데 뭐 한 1만 호 정도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대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의 이제 뭐 그 젊은이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예. 작은 집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예. 대책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과감히 지금 실현은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수희 변호사, 지금 뭐 세 분 말씀 차례대로 들었는데요. 서울 집값을 잡자고 신도시를 만든다. 일단 그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경기도 집값만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주택 가격 향후 예. 그 아파트인 거죠 결국엔 예. 집값이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될 거다. 그래서 강남은 더 비싸지고 강남 안에서도 예. 핵심 지역은 더 비싸질 거고 뭐 그 외 지역은 떨어질 거다. 뭐 수도 서울하고 지방의 차이도 또 뭐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어제 김현미 장관의 발표 후에 예. 기자 질문에 뭐 강남 집값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강남에 살고 싶습니까? 뭐 이런 대답을 한 거에 네티즌들의 대답에 나는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예. 타깃 그 수요층을 좀 정확하게 겨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장하성 실장이 다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말로 예.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젊은 층이라든가 예. 아니면 중산층을 겨냥했다든가 뭐 그러면 거기에 맞춘 교육 환경하고 뭐 교통 인프라는 뭐 기본이고 예. 저는 그러면 중산층 타깃이라고 하면 예. 그리고 젊은 층 타깃이라고 하면은 예.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일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좀 아파트 그 구조도 구조가 아니라 이 설계도 예. 요즘 신도시 된 데 가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 평평한 땅에 예. 왜 이렇게 성냥갑 같이 지어놨나 싶거든요. 디자인도. 아. 좀 그래서 저는 다채로운 시각으로 좀 이 신도시 개발을 하는 게 어떠냐. 그거는 수요층을 좀 제대로 예. 겨냥을 해서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예. 부동산에 너무 뭐 이 머리 아파하는 사람이라 재주가 없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이제 늘 생각은 그래요. 교통하고 교육. 그게 제대로 되면 젊은 층들이 예. 굳이 비싼 전세금 주고 서울에 머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리고 정부가 발표를 하면 그 다음날 이제 여론의 반응을 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식으로 여론의 반응이 나올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이런 또 상황이 있다고 그러네요. 취준생은 면목이 없어서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갈수록 나 홀로 어버이날이 있다. 나 홀로 어버이날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 내용이 좀 자세히 돼 있어요. 불경기와 취업난으로 어버이날을 홀로 보내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매일경제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등 가족이 해체되고 독거노인이 되면 자식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아진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어버이날. 오늘 혹시 또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걱정도 좀 듭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이 얘기는 좀 뭔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운 엄마 밥상, 눈물의 초등생 동시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동요가 됐습니다. 이 동시가요. 그래서 동요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북 부안군 부안여중 3학년인 이슬양, 2016년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시를 만들어서 어떤 공모전에 보냈는데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동시 내용입니다. 3년 전인 초등 6학년이던 이슬양, 하늘로 간 엄마를 향한 시를 줬어요. 근데 그 시가 당시에도 큰 울림을 줬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그 시를 읽은 여수 조승필 교사가 동요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곡을 붙여서요. 그래서 마음 아프고 감동적인 노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인지 저희가 화면에 띄웠는데 좀 시 좀 일부 대목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있었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30대에.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왜 보지 못했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눈물 나네요. 그럼요, 동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하루에도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인 줄 노래는 한 4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엄마 편히 쉬세요. 이런 대목. 자, 노래가 나오는 동안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눈물을 어떻게 참지를 못하시네요. 보니까요. 사실 이 세상에 상이 많습니다만 엄마의 밥상이 가장 받고 싶다.
이런 노래. 자, 이수희 변호사, 좀 눈물을 좀 거두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6학년 때 지은 동시인데 예. 지금 이런 거는 이제 학교를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전북 부안군 부안여중 3학년 이슬양인데 요즘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엄마들이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먹여주잖아요. 이거를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생들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저런 중년 이상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어버이날 아침에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네. 확실히 아이들은 어른에게 더 스승인 것 같습니다. 임사일 평론가. 네. 사실은 이슬 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는 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중년이 넘은 성인들 중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상일 평론가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체가 행복 아닐까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기사가 예. 몇 년 전에도 사실은 이게 그렇죠. 났던 이 동요가 기사입니다. 알려졌을 때도 굉장히 회자가 시 됐습니다. 자체가 지금 예. 이제 동요가 만들어져서 예. 다시 나왔는데 뭐 저는 이런 기사요 예. 정말 많이 발굴해서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기사가 전부 다 뭐 가족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뭐 그런 기사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기사를 이렇게 써주신 기자님과 언론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근데 요 오늘만 그러지 마시고 예. 뭐 아름다운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거를 좀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예. 많이 기획도 하셔가지고 예. 그런 기사도 좀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희 제작진이요 아침에 신문을 샅샅이 뒤져갔고요. 이 기사를 찾고 동요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배경으로 계속 동요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 기사의 댓글에 나는 잘 안 우는데 이 시 보고 울었다. 참 많더군요. 알겠습니다. 뭐 계속 우실 것 같아서 여기서 요 내용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공장 바닥 뜯어 서버 묻은 삼성바이오. 이 삼바 윗선 캔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금물살 타는 삼바 분식회계 수사다. 노트북 등 숨기고 마룻바닥 다시 덮었다. 오늘 증거인멸 이런 혐의로 보안 책임자 영장 심사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수희 변호사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돌아가면 제일모직하고 예. 삼성물산에 합병이 있었죠. 예. 그때 이제 합병 비율을 어떻게 할 거죠? 주식가치 비율을. 예. 그거를 하는데 이제 삼성모직이 삼성바이오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인가요? 그 회사에 이제 콜옵션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그 부채인데 이게 예. 이제 회계 기준을 바꿔가지고 자산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는 뭐 공정거래위나 예. 금감원에서 그대로 넘어갔는 예. 그러니까 그 정부 부처에서는 뭐 오케이 한 건데 이후에 지금 이제 부채에서 이게 자산이 된 게 뭐 그 배임 아니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삼성바이오를 이제 압수수색을 간 거죠. 예. 그래서 관련 그 증거들을 찾는데 보니까 공장 바닥 밑에다가 뭐 서버를 묻어놓은 것도 뭐 누가 있고. 봐도 의도적인 거잖아요. 예, 그거는. 그리고 오늘 직원이 자기 뭐 집에다가도 또 이제 갖다 놓은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삼성바이오의 그 보안 책임자를 긴급 체포를 했어요. 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영장 실질이 있을 거라는데 삼성바이오로서는 나름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뭐 서버 숨기고 이런 거 상황은 삼성바이오로서는 좀 곤혹스럽긴 할 텐데 저는 이게 이제 그 경제 전문가, 그러니까 회계 전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물어보면 이 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라서 서로 좀 의견들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의견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이게
수사가 되면서 좀 그 기업들에게도 좀 좀 시그널이 나쁜 시그널이 될까봐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협박, 유튜버 검찰 소환 조사를 불응했습니다. 중앙지검 앞에서 오히려 회견을 열고 탄압을 하고 있다. 탄압받고 이런 주장을 해요. 출석하는 대신 같은 시간에 집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논란인데 검찰 쪽에서는 일단 다시 소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